coming February. Thank you very much. 국민과 함께 뛰었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빈 방한 소식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 수사 등을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농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되었고 지난해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중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실마리가 제시된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현황과 정치적 파장 등의 관련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0월 31일 연합뉴스TV 뉴스 리뷰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검찰은 안봉근과 이재만 전 비서관을 전격 체포하고 당시 국정원장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기 상납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해당 청와대 비서관들이 지난 31일 오전 검찰로 압송되었고 국정원 수사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이 건넨 뇌물 액수와 관련해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수사가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는 특수활동비 사용처와 상납받은 금액 등이 핵심 조사 내용일 것으로 전하면서 국정농단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어되었던 전 비서관들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은 올해 초 비선진료 의혹으로 특검에 소환되었지만 입건조차 되지 않고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도로 그치게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강한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11월 1일 뉴스 리뷰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에 부담시킨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체포된 문고리 권력에 이어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로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이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고 정무수석실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받아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정기 상납 혐의로 체포된 두 전 비서관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상납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고 안 전 비서관은 별도로 국정원 돈을 받아 챙긴 의혹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체포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뿐 아니라 청와대 전체가 국정원을 곳간처럼 두고 국가 예산을 불법으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2일 뉴스 리뷰에서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지난 2일 결정될 예정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상납을 뇌물로 인정될지가 핵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비서관들이 매달 억대의 청와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 등이 적용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적으로 사용했더라도 국고손실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뇌물의 대가성에 대한 해석 차이로 뇌물수수 혐의를 놓고는 전망이 나누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납 명목이 구속 결정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상납금이 어디까지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 리뷰에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료들의 국정원의 상납 의혹이 박근혜 정부의 뇌물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TK 지역에 비밀리에 진행된 여론조사의 비용이 국정원에서 나왔는데 검찰은 정무수석실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수석은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아온 정황이 드러난 상태이고 여론조사 비용 지불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무수석 재직 기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이번 상납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만큼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1월 4일 방송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측근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40억 원 규모 상납금의 도착지로 박 전 대통령이 지목됐는데 안전비서관이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대통령 지시라며 다시 2억 원을 요구했고 정 전 비서관이 이를 받아갔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구속된 두 비서관을 상대로 상납금을 받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흐름을 추적할 방침인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등을 조사한 후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 등이 다시 불려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의혹은 박근혜 정부의 비리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검찰 조사를 피했던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전국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기관, 특히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가 공공연하게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었다는 점이 이번 보도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의 운영, 특히 재정적 운영의 문제점을 단순하게 개인적 혹은 정치적인 문제점만으로 한정해서 다루는 것은 이번 사안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이러한 문제점은 일정 정도 당연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라는 점은 보다 명확하게 지적하고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탈법적 비행을 지적하면서도 이러한 비리들이 가능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를 평가하거나 내부적인 제도가 적절하게 작동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사드로 촉발된 한중 간의 갈등 관계 해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외교적 합의를 보도하고 이에 관련된 쟁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10월 31일 연합뉴스TV 뉴스리뷰에서는 한중 외교당국이 지난 31일 교류협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첫 조치로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 중이고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발표된 합의문에서는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회복시킨다는 합의에 따라 경제 보복도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불렀던 사드 배치에 대한 유감 표명 없이 사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을 합의문에 명시했고 중국도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본격화된 양국의 갈등은 1년여 만에 봉합되었지만 한중 관계가 얼마나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뉴스리뷰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에 설명한 이른바 사드 관련 3불 원칙이 한중 사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측이 제기한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 구축과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와 한미일 3국 간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 중인 MD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3불 원칙을 통해 중국을 안심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3불 원칙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 우리의 외교 안보적 수단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는 한중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우리 정부가 한층 탄탄해진 북핵 외교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자국 내 북한 기업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리는 등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중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취임 후 첫 회동은 북핵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전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 소통 과정에서 쌍중단과 쌍궤 병행이라는 기존 북핵 해법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1월 초 열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대북관이 제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적 문제에 대한 보도는 다른 사안에 비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특히 외교적 갈등에 대한 보도는 자국 위주의 관점 중심으로 단면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한중 양국의 갈등의 영향도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논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 방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고 있는 외교적 활동을 감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복잡한 외교적 사안을 단순하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외교적 갈등 사항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적 갈등은 추후 유사한 쟁점들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관련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맥락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도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방영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이슈가 되는 다양한 트렌드를 젊은 감각으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은 지금 낚시 열풍이라는 제목으로 바다 낚시, 선상 낚시, 그리고 민물 낚시까지 총 3가지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는 등산을 제치고 새로운 국민 취미로 부상하고 있는 취미생활 1위, 낚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문 낚시인의 인터뷰와 내레이션을 통해 낚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도입부 덕분에 낚시에 대한 흥미와 궁금증이 생겨 뒷부분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낚시는 장비가 필요한 취미이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초기 장비의 부담이 크지 않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설명은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초기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면 이해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소개한 것은 바다낚시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진행되었던 바다낚시 대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회 시작 전에 번호표 뽑기로 낚시하는 자리를 추첨한다는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동해 해안선을 따라 약 70km 정도의 인기 있는 낚시 포인트들을 지도로 쉽게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평소 바다 낚시라고 하면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요. 백사장에서 진행된 삼척의 바다 낚시 대회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약 1.2km의 백사장을 따라 나란히 낚시하는 모습을 하늘 높이에서 넓게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해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생소하면서도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대한 설명을 낚시대회 회장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낚시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대중화를 위해 생활낚시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해보는 초보부터 가족 참가자 그리고 낚시 고수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에 담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는 부부의 인터뷰를 통해 낚시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낚시에 대한 열정들이 대단한데요. 요즘 낚시터에 가면 여성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이 정지윤 학생 주변 대학생들은 낚시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사실 대학생들 사이에서 낚시는 장비도 필요하고 접근성이 낮아서 시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은데요. 앞서 소개된 생활 낚시처럼 백사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다면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참여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후반부 모니터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다 낚시에 이어 이번에는 선상 낚시가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상 낚시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는 만큼 대물이 보장되는 낚시라고 합니다. 배 위에서 한 시민이 직접 잡은 큰 물고기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통해 낚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상 낚시는 선장의 포인트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치를 잘 정하면 다양한 어종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직접 뜰채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모습 등을 통해 배 위에 살아 움직이는 싱싱한 물고기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전해졌습니다. 내리자마자 불어가지고. 선상 낚시의 장점은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시와 함께 주변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과 배에서 바로 신선한 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고 합니다. 조사들이 배 위에서 회와 매운탕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횟집에서 먹는 맛과 다르다, 직접 먹어봐야 안다는 말을 들으니 그 맛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선상 낚시는 한 장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를 다양하게 바꿔가며 낚시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인데요. 포인트에 따라 잡히는 어종이 다르다는 점은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35년 경력의 낚시광 김철규 씨와 함께 민물 낚시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충남 예산의 예당저수지가 그 낚시터인데요. 민물 낚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선정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포인트를 정할 때는 알맞은 수온과 물고기 먹이가 많이 있을 만한 곳을 정한다고 합니다. 수초가 많이 있는 곳 근처에는 먹이도 많고 물고기들이 은신하기도 쉬워 좋은 포인트라는 설명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또 수온도 좋고 또 먹이도 거기 많이. 낚시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비와 미끼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가지고 다니는 낚싯대만 30개. 한 번 낚시할 때마다 10대씩 꺼내서 던져놓는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토종붕어를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대물을 잡기 위한 다양한 미끼를 보여주었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지렁이뿐 아니라 옥수수와 글루텐을 미끼로 사용한다는 점은 신선했습니다. 앞부분에 소개된 바다 낚시나 선상 낚시에서는 미끼의 모습이 나오지 않아 궁금했었는데 민물 낚시에서는 미끼를 직접 보여주어 좋았습니다. 또한 찌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낚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상식과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낚시하면 역시 기다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짧게는 10분부터 길게는 하룻밤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놀라웠고 또 기다림을 배울 수 있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낚시를 배우면 그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정지윤 학생은 대한민국은 지금 낚시 열풍편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었나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민물 낚시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낚시 포인트를 정하는 방법부터 미끼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중간에 요리도 직접 해먹는 모습 등을 통해 낚시는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윤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Peace through strength.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 2일간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회의사당을 찾아서 연설을 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서는 첫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행보와 대북 메시지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을 거쳐서 1박 2일간 국빈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한미 정상회담 등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일본에서 시작해서 한국,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필리핀을 방문한 후 13일에 미국으로 귀국하는 일정으로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주요 목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과 무역 불균형 해소가 주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언론은 전했습니다.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증진을 외교 정책의 주요 방점으로 두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중에 정치범 문제나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나 안보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맞춰주고 군사무기의 판매나 경제 분야에선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또한 1박 2일의 짧은 일정에서 한미 양 정상이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었으며 이견과 갈등을 최소화하려 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첫 관전 포인트로 북핵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한 전과 비교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외 언론들은 이번 순방 중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에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외교 한보 현안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코리안 패싱에 대해서 한국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해소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선 거의 모든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태도였습니다. 중앙일보는 7일자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싱크로율이 올라갔다고 평가했습니다. 경향신문 역시 두 정상이 단단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두 정상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첨단 정찰기 구매를 위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무기 구매에 대해서는 언론별로 보도에 시각차가 있었습니다. 동아일보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 양국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한겨레는 과거에 성능이 떨어지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무기를 구매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동맹 강화나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무기 구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한 이틀째인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35분 가까운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 관련 메시지에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압박과 제재 외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실현 5대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같은 방향으로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중앙일보는 이번 순방에서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고개 들었던 미국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는데 큰 목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의외로 절제돼 있었고 정제된 대북 메시지는 오히려 더 큰 무게감으로 단단한 결의를 느끼게 했다면서 비록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사상 첫 한미 정상의 동반 DMZ 방문 시도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대응 의지는 충분히 전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원론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대북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이전에 잠시 북핵 문제를 언급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쉽고 빠르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더 열심히 하기를 기대한다. 만약 그가 열심히 한다면 성사될 것이다. 의심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깡패 나라라고 부르면서 모두가 이 깡패 나라가 다른 나라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산불 정책과 한미 FTA 개정 재협상, 또 내년부터 진행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한미 정상 간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시고요. 또 이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중국과의 산불 정책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크게 제기되지 않았고 한미 FTA 재협상 등의 이슈는 비교적 온건한 표현으로 다뤄졌습니다. 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의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도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부담했다. 이 이유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최대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못 믿을 친구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자 사설을 통해서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김정은을 달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을 예를 들며 문 대통령이 북한에 한 해 1,115억 원의 현금을 벌어다 주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에게서 전쟁 위협은 없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소프트톤을 취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트럼프가 서울서 북한에 협상하자고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거둬들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으로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북핵의 평화적 해법, 또 중국과 균형 외교 여부에 대해서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참 국가의 명운을 가를 외교적 현안이니만큼 언론의 태도도 중요할 텐데요. 바람직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안에서 대북 문제에서 화염과 공포의 군사 옵션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또 한국에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가능성도 부인했습니다. 또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미사일 동결과 대북 제재 해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에 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총체적 비핵화 조건이 아니라면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국회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 제재와 힘을 통한 평화를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보이며 대북 제재 압박과 그로 인한 무기 구매 촉진은 그 목적에 부합해 보입니다. 이제 트럼프의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향후 우리나라의 개성공단 등의 대북 제재 방향, 미국과의 무기 구매 협상 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언론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